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산이 수려한 조선의 어느 고을에 벽천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집안 배경도 학문으로 다져진 깊이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벽천에게는 구김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허허이, 참말로 저치는 참으로 천성이 게으르고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 허송세월로 흘려보낸 날들이 이미 강물처럼 쌓여 있었건만 희한하게도 피끌 만큼의 걱정이나 근심 어린 기색조차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가진 것이라곤 하늘이 내린 듯한 멀쩡한 허우대 하나뿐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굳게 믿고 늘 배짱 두둑하게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벽천은 8자는 좋게 될 법한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지녔으니 힘께나 쓴다는 동네 장정들 사이에서도 그의 풍채는 단연 돋보였지요. 성큼성큼 내딛는 걸음걸이는 마치 위풍당당한 범이 한가로이 산길을 거니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위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목구비 또한 시원하고 뚜렷하여 정교한 솜씨로 빚어낸 조각상 같았습니다. 특히 그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가 있어 그와 눈이라도 마주친 사내라면 괜스레 자신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주눅이 들곤 했답니다. 허나 이렇듯 번듯한 외양과는 달리 그의 두 손은 새까맣게 거칠었고 두꺼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으니 그것은 술판에서 하염없이 들어올린 무수한 술잔과 저작거린 노름판에서 쉴 새 없이 굴린 패짝의 흔적이었습니다. 고을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벽천을 가리켜 어디 하나 성실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으르고 제멋대로인 사내라며 입을 모아 수군댔지만 정작 벽천은 그런 말들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로 나설 때마다 그는 어디선가 구해온 번듯한 의관을 차려입고 나섰지요.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닦아내고 턱 밑 수염을 가지런히 정리하면 그의 모습은 한층 더 화려하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았으나 그 겉모습만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이 벽천이라는 사내가 어디 제정신이 제대로 박힐 리가 있었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말솜씨 또한 타고나서 듣는 이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감아놓는 능수능란한 언변은 어지간한 선비들조차 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어도 그는 조금도 주눅 드는 법이 없었지요. 주막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게 주모, 오늘도 이 천하의 벽천이가 호기를 한번 뽐내보려 하니 어디 풍성하게 한 상 차려내오시게나. 어이구, 선비님도 거 달아두신 외상값부터 깨끗이 치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소? 벽천을 발견한 주모는 늘에 투덜거리며 타박을 놓았지만 잠시 후에는 푸짐하게 차려진 술상을 벽천의 앞에 덥석 내놓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벽천은 술상을 차려 들고 온 주모의 풍만한 볼기짝을 슬그머니 어루만지며 특유의 능글맞은 말솜씨로 그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신세를 좀 봐주시구려. 이 천하의 벽천이가 손을 벌리면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을 것이오. 내 그간의 외상은 머지않아 단번에 다 갚아 놓을 터이니 주모는 그저 나를 굳게 믿어주시면 되는 것이외다. 혹시 아시오? 내가 주모 팔자 순식간에 고쳐줄 그런 위인일지. 주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타박을 놓다가도 벽천의 너스레에 어느새 웃음을 터뜨리고는 막걸리 한 오리병을 아낌없이 내어주곤 했지요. 참, 이놈의 주둥이는 금덩이로 못 막는다니까. 옛다.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 그냥 드리는 것이오. 주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면 벽천은 얼큰하게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동네 사내들은 속이 타는 듯 혀를 차곤 했지요. 아니, 저놈은 대체 무슨 복으로 저리도 후기를 부리고 다니는 거요?
외상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저 주모가 희한하게 저 치만 보면 춘삼월 눈 녹듯 살살 녹아내리니 이거야 원. 그렇게 유유자적 천하에 둘도 없는 한량으로 세월을 죽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여염집 처자들에게 부지런히 공을 들여놓던 벽천이 마침내 천석군인 고참봉댁 무남동녀 외동딸 윤실과 달밝은 밤 고을 끝자락에 버려진 폐가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실은 고운 자태와 뛰어난 총명함으로 마을에서 소문난 교수였으나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고참봉의 눈에 잘못 들었다가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천하의 한량 벽천은 자신의 번듯한 허우대와 유려한 말솜씨를 믿고 기어코 윤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벽천이 처음 농을 건넬 때만 해도 윤실은 코웃음을 치며 본체만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구애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규방에 갇혀 지내던 아씨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어 놓기 시작했지요. 윤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작거리 구경을 핑계로 몸종과 함께 외출하는 날이 잦아지더니 마침내 몸종마저 따돌리고 저 혼자 담을 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벽천을 만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인적 드문 폐가에서 벽천은 온갖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윤실을 구슬리고 달래어 끝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손으로 옷구름을 풀게 만들었지요. 철저한 내외법으로 남녀유별을 엄격히 지키던 조선의 규방 안팎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으나 윤실은 벽천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잊고 사달을 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휘영청 밝게 뜬 달 아래 지나는 인적조차 없는 적막한 폐가 속에서는 지진이라도 난 듯? 뜨거운 숨결과 함께 절구찌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도도하고 조신하기만 하던 규수 윤실의 입에서는 그간 단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달콤하고도 은밀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답니다. 비밀스러운 거사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윤실에게는 어김없이 입덧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천석군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염두에 두고 윤실에게 접근했던 벽천은 이때다 싶어 고참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당당하게 혼례를 요청했지요. 어르신, 일이 된 마당이 오니 소인이 따님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참봉은 길길이 뛰며 불같이 화를 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가관은 사랑하는 외동딸 윤실이 자신의 팔에 매달려 하는 말이었지요. 아버지, 이 사내와 혼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녀는 이 집을 나가겠사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고참봉이라 한들 딸 자식의 성화 앞에서는 제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으로는 벽천에 떡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풍채,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기세를 보고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우리 집안에 저런 풍채 좋은 사위라도 하나 들이면 훗날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고참봉은 마지못해 혼례를 허락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를 치른 이후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채간 유일무이한 사위 벽천에 대한 고참봉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허구한 날 처가살이를 하며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는 벽천의 모습은 고참봉의 속을 날마다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지요. 아니 저 망할 것의 사위놈이 어찌 저리도 게으를 수가 있단 말이냐. 어허, 참으로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구나. 귀한 딸을 믿고 시집 보냈더니 이래서야 어디. 고참봉은 도무지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윤실이 어쩌다 저런 천하의 망나니 한량 같은 놈에게 흠뻑 빠졌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이미 딸의 눈에 단단히 쓰인 콩깍지를 벗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참봉도 제 사위의 험담을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면서도 이따금씩 벽천이 커다란 손으로 짐수레를 끄는 우직한 모습을 보이거나 너른 마당을 힘차게 정리할 때, 그리고 집안 대소사로 체면 칠해를 해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위엄을 보여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을 도와 늠름하게 앞장서는 벽천을 보며 그래도 집안에 저렇게 건장한 사내 하나가 있으니 듬직한 구석은 있긴 하구나 하며 내심 든든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실과 혼인하여 처가살이를 해보니 벽천에게 장인 고참봉을 구슬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지아비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 뒤에 숨어 장인어른을 요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요. 벽천은 단순히 고참봉의 무남동녀를 차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참봉의 부유한 재산을 발판 삼아 언젠가는 번듯한 벼슬자리 하나를 꿰차보려는 야심을 남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제 아내 윤실부터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벽천은 제 품으로 스르르 기어들어 오는 윤실의 부드러운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임자, 이제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모습만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소. 이 풍진 세상에 나를 알아줄 만한 자리가 있다는 풍문을 내 들은 바가 있으니 임자가 나를 도와 어찌 힘을 좀 써주지 않겠소이까. 벽천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사람이니 지금이야말로 투자를 해야 할 때라는 듯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윽고 베갯머리에서 이어지는 그의 부드러운 말솜씨와 더불어 이불 속에서 펼쳐지는 육중하고도 현란한 기회가 더해지니 윤실은 달뜬 숨을 삼키며 어느덧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윤실은 아버지 고참봉을 밤낮 없이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방님을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빈둥거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크나큰 그림을 그리고 있사옵니다. 본디 강직하고 도량이 넓으니 이번 기회에 서방님을 밀어준다면 틀림없이 우리 집안의 위세를 크게 떨칠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 윤실의 간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고참봉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답니다. 딸의 기세에 눌린 고참봉은 결국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벽천이 내놓은 계획은 꽤나 구체적이고 그럴듯했습니다. 고참봉 사돈의 팔촌격인 처 외당숙이라는 자가 육조 중에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판서와 끈이 닿아 있다는 풍문을 듣게 된 벽천이 이 사실을 윤실을 통해 넌지시 장인에게 흘려둔 것이었지요. 장인어른, 하물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이런 때에 건너든든한 연주를 가진다는 것은 천지신명의 돌봄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벽천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윤실의 끈질긴 설득과 맞물려 고참봉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참봉은 사위 벽천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벽천이 고참봉의 방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등불 아래 묵직한 서책과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고참봉의 재력을 상징하듯 값비싼 옥으로 만든 함이 고고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오라, 이것 보게? 이 방 안에 놓인 장식품들이 다 얼마짜리란 말인가? 마누라를 핑계 삼아 저 노인네를 살살 구슬린다면 앞으로 내가 입신양명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쩐주로 삼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겠구만. 벽천이 속으로 교활한 장깨를 굴리고 있을 때 고참봉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구슬리고 헛바람을 넣게 하여 아주 나를 괴롭히라 작정을 했더구만. 내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보게나. 자네가 말한 대로라면 돈을 어디에 얼마나 갖다 바쳐야 하며 무슨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말이던가? 벽천은 고개를 조아리며 침착하게 준비해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논백마지기만 찔러주시면 변방의 사또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사옵니다. 거기다가 부임하여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드림 본전을 다 뽑아낼 수 있을 터이니 장기적으로 보아도 손해보실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옵니다. 고참봉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논 백마직이라. 허이구, 거 참말로 징하게도 부르네. 확실히 거저먹는 자리는 아니구만. 저 홀찬이 비싼 값이야. 자네는 그 자리가 진정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벽천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술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변방의 사또 자리라면 비록 한양에서 먼 곳이긴 해도 그만큼 다른 이들이 쉽사리 노리지 않는 그야말로 단꿀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관리하기 나름이고 잘만 하면 새로운 연줄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올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은 하기 나름 아니겠는지요. 게다가 하나뿐인 무남동녀 외동딸 사또 정부인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요. 제게 그 줄만 잡게 해주신다면 몇 년 안에 이 벽천이가 장인어른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집안을 빛내 보이겠습니다. 고참봉은 벽천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위의 가모니설과 딸의 간청에 반쯤 넘어가 있었지요. 아버지, 서방님을 한번 믿어주셔요. 우리 서방님이라면 반드시 입으로 뱉은 말은 해낼 것이어요. 결국 벽천의 끈질긴 설득과 더불어 딸아이 윤실의 눈물 어린 간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고참봉이 외쳤어요. 규, 그래, 알겠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내어줄 테니 알아서 한번 진행해보게나. 마침내 허락이 떨어지자 벽천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이 처 외당숙이라는 작자는 한때 말단 관직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관직을 사고 파는 거강꾼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얄팍하게 닿아있는 연주를 빌미로 자신이 당장이라도 이조판서와 독대할 수 있는 것처럼 으스대는 위인이었지요. 벽천에게 사또 자리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논 백마지기를 이야기해 두었으나 실은 그중 3할가량은 중간에서 자신이 떼어먹을 심산으로 내건 조건이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 외당숙을 통해 논 백마지기를 윗선에 찔러주고 마침내 벽천은 그리도 원하던 첩첩산중 산골짜기 변방 고을의 사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을게 못 준다고 부임지로 내려가자마자 벽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을의 민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청을 들 기녀들부터 뽑는 것이었어요. 임금이 일패기생이라도 선출하는 듯 며칠 동안 고을에 있는 기녀란 기녀는 죄다 불러 모아 자신의 앞에 세워두고 옥석을 가렸지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산골짜기에 어찌 이런 절세미인이 숨어 있었을까 싶은 기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리 외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소첩은 화연이라 하옵니다. 사또나리. 오냐 그래. 이 참으로 천하일색이로구나. 어찌 이런 외진 총구석에서도 이리도 백옥 같은 아이가 있었단 말이더냐. 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수청을 들며 나와 함께 지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답답한 팔자를 시원하게 확 고쳐줄 그런 귀인이시다. 그리하여 벽천은 동원 한쪽에 번듯하게 화연의 거처까지 마련해주고 밤낮으로 그녀를 불러들여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고을의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은 이미 그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허구한 날 젊고 아리따운 기생 화연의 치마폭에 쌓여 허우적대고 있으니 어디 처가에 홀로 남겨두고 온 조강지처 윤실의 얼굴인들 제대로 떠오를 턱이 있었겠어요. 그러는 사이 윤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고을 사또로 부임하여 내려간 지가 언젠데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기별조차 없으니 윤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날마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윤실은 바쁘고 정신없을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무래도 초임사또이시니 정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테지. 서방님 쪽에서 먼저 기별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자. 벽천이 없는 빈방에서 밀려드는 외로움을 애써 삼키며 스스로를 달래보던 윤실이었으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를수록 연락 없는 서방에 대한 의아함과 서운함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마다 홀로 달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윤실은 어느덧 그 의아함이 걷잡을 수 없는 의심으로 변질되어 서러움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리리도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나에게 단 한 줄의 연통조차 없다는 것은 필시 좋지 않은 징조임에 틀림없는 것만 같아. 내 마음이 이리도 불안하구나. 아니면 설마 서방님께서 머나먼 외지로 나가 계시는 사이 다른 마음이라도 품으신 것일까? 불길한 의심이 뾰족한 바늘처럼 가슴을 콕콕 찌를 때마다 윤실의 한숨 소리는 마당 끝까지 들렸고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 고참봉의 심기 역시 날이 갈수록 어지럽게 곤두서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니, 사위놈은 아직도 널 떨어 내려오라는 기별조차 주지 않는다는 말이냐? 부임하여 내려간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하뭉차사인 게야. 고참봉은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 있다가 말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녹이 띈 목소리는 부엌에 있던 하인들까지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외딴 부임지에 홀로 내려가 계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필시 고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윤실은 제가 나서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녀 역시 남편의 무소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목소리가 자꾸만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고참봉은 더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허, 윤실이 이거자. 제 아무리 바쁘다 한들 지아비가 부인을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법이 대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 못난 거사, 너도 이제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네 남편을 제대로 훈계하든 아니면 휘어잡든 뭘 좀 똑바로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여. 내 겨우 이따위 꼴이나 보려고 그 망할 놈을 위해서 내 아까운 놈 백마지기를 넙죽 내어준 줄 아는 것이야.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내 당장 사람을 보내 그놈에게 본때를 보이고야 말겠다. 하지만 윤실은 아버지가 벽천에게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그분의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먼저 서찰을 보내면 반드시 답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윤실은 애써 아버지를 진정시켰고 결국 몇 번의 설득 끝에 고참봉은 마지못해 다시 한번 벽천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성화를 맡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윤실은 그날로 벽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도 사또 정부인의 위세를 떨쳐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살림 보따리를 싸서 내려갈 테니 그리 알고 계셔요. 라는 내용을 빼곡히 적은 서신을 보냈지요. 화연의 부드러운 치마폭에 얼굴을 묻은 채 서신을 받아본 벽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갑자기 어인연유로 안 하던 짓을 하려던 게요?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제 아내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옥신각신 산적 토벌이니 역병이 돌고 있다는 둥, 세법 교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둥, 온갖 거짓말로 아내의 방문을 미루며 거의 1년을 독수공방하게 만들자 더 이상 윤실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내 이제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 윤실은 아버지 고참봉에게 부탁하여 믿을 만한 밀객을 뽑아 벽천의 부임지로 몰래 내려보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기다린 지 수일째 되던 날, 드디어 밀객에게서 염탐 결과가 적힌 서신이 도착했고 헐레벌떡 뜯어 읽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벽천은 날마다 수천 기생화연의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조리 알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 그리도 믿고 또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거늘. 어찌 서방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윤실은 제 방에서 분함을 이기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다가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머리를 굴려보던 윤실은 그 길로 사또 자리를 알선해준 처 외당숙에게 쏜살같이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외당숙 앞에서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쏟아붓듯이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바친 순정과 노력을 헌신짝처럼 배반한 남편을 이대로 용서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남편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요망한 기생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그리고 이것은 약소하지만 받아주시지요. 일을 처리해 주시는 대가라고 한다면 참으로 변변찮은 것입니다만 성이라 생각해 주셔요. 말을 마친 윤실이 품속에서 꽤나 두툼한 전대를 꺼내 외당숙 앞에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번개처럼 전대를 채간 외당숙은 전대의 묵직함을 손으로 느껴보고는 마음에 들었는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하늘 같은 지아비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함부로 참견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들 하지만 처가에 홀로 아내를 버려두고 그리 방탕하게 지내서는 아니 되지. 이거 참 어찌 이런 조강지처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에헴, 걱정이랑 말고 나만 떡하니 믿고 기다려보거라. 내가 아주 그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니. 그로부터 며칠 후 윤실에게 사주를 받은 처 외당숙이 나귀를 타고 벽천의 부임지로 떠났습니다. 마침내 긴 여행 끝에 벽천의 부임관아 앞에 도착한 처 외당숙은 숨을 고르며 수문장에게 명했습니다. 그 안에 사또 계시면 말 좀 전해주게나. 저 외당숙 어른께서 찾아오셨다 하면 아마 즉시 알아들을 것이야. 볼품 없는 노인네가 잔뜩 어깨에 힘을 주며 사또를 제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자 수문장은 지레 겁을 먹고는 안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벽천에게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벽천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의 부임지에서 사또 자리를 해먹을 수 있게 힘써준 처 외당숙 앞에서는 제 아무리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는 벽천조차 고향이 앞에 쥐었습니다. 이조판서와 끈끈한 연줄이 닿아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벽천은 암행어사라도 모시듯 굽실거리며 저 외당숙을 안으로 모셨지요. 게다가 자신이 그간 제 아내 윤실이 내려온다는 것을 온갖 핑계로 막아둔 상태였으니 제 발이 저려 눈치를 아니 볼 수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성대하게 벌어진 연애 자리에서 저 외당숙을 상석에 앉힌 벽천이 술 한 잔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머나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처가 식구들도 별거 없이 두루 무탈하시지요. 에헴, 여보시게나 벽천사또. 자네가 이리 부임지에 내려와 민생을 돌보고 나란 일에 힘쓰느라 밤낮 없이 바쁜 것은 내 익히 알고 있네만 그렇다고 하여 처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조차 몰라 이 늙은이에게 묻는 것이 이게 어디 당최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 말일세. 송구하옵니다. 어르신, 제가 참으로 경황이 없다 보니 그만. 벽천은 턱수염을 연신 쓸어 넘기며 헛기침을 해대는 저 외당숙을 보며 이 교활한 노인네가 뭔가 눈치를 채고 아내 윤실에게 사주를 받아 이곳까지 나타난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려 잔뜩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름다운 수청 기생 화연이 비단 치마를 나풀거리며 나타나 벽천의 옆자리에 사뿐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소첩 화연이라 하옵니다. 사또나리의 수청을 전담하여 들고 있사오니 어여삐 봐주시옵소서. 응, 외당숙은 갑자기 나타난 화연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윤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대충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보지 못했던 화연이라는 기녀의 미색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외당숙은 그야말로 첫눈에 화연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종일 화연의 얼굴만 쳐다보느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연애가 파하고 나서 둘만 남은 자리에서 처 외당숙이 벽천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연애 때 보아하니 저 화연이라는 기생은 역시 소문대로 천하일색의 자태를 가지고 있구먼 그래. 외당숙의 말에 벽천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숙 어르신, 화연이를 아십니까? 우리 화연이가 그곳 탄양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졌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자네, 아무리 시골 촌구석으로 부임하고 있다 하나 일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어두워서야 어디 쓰겠는가. 자네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다고 이곳이 돌아가는 사정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허튼 생각은 애초에 마시게나. 자네가 이곳에서 천하일색의 기녀를 구했다는 소문이 이미 한양 장안에 파다하여 우리 이조판서 대감께서 아주 학수고대하고 계신다네. 혹시 아는가? 자네가 이번에 이조판서 대감께 저 옆은 기녀를 헌납하면 이런 답답한 촌구석의 수령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내실이 탄탄한 요직으로 새로이 점지해 주실지 말이야. 이는 물론 처 외당숙의 새빨간 거짓말이 잔뜩 들어간 교활한 술수였으나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벽천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같이 높은 이조판서 대감이 화연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니 만약 내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어떤 엄중한 경을 치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결국 처 외당숙에게 꼼짝없이 화연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벽천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연을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 밤을 함께 즐기려던 벽천이 화연을 옆에 앉혀놓고 애끓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너는 내 곁을 떠나 머나먼 한양으로 떠나야 할 것이야. 내 너를 이리 속절없이 보내야만 하다니 참으로 아쉽고 또 아쉽구나. 어머나, 나리,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그 잘나디 잘난 한양인데 어디 소천만한 기녀가 없었을라고요. 다 이조판서 대감의 한철 변덕일 뿐일 겝니다요. 아마 이조판서 대감께서도 소첩을 곁에 두시다가 이내 흥이 식으면 다시 나리의 곁으로 보내주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없더라도 너무 외로워 마시옵소서. 소첩이 나으리 곁에 없으면 누가 나으리 곁을 지킨답니까? 소첩은 영원히 우리 나으리만의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 말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역시 너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내 여인이다. 하연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다른 기녀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마. 아양을 떨며 말하는 화연의 대답에 크게 기뻐하던 벽천은 그날의 밤 화연과 함께 거하게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동원을 무너뜨릴 기세로 요란하게 운우를 나눈 뒤 벽천은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고 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화연은 표독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따위 변두리 산골짝 사또의 수천 기생에게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그리 쉽게 오는 줄 아는가? 2번 다시 없을 천혜의 기회인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안 가길? 저 머저리 같은 사또놈이야 내 알바 아니지. 평생 이곳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으라지? 무려 이조판서 대감께서 나를 찾으신다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이 궁벽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엔 축지법을 쓰는 자가 있다 했던가요? 벽천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를 가지고 놀았던 화연의 속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외당숙과 수천 기생 화연이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당나귀 등에 올랐습니다. 벽천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배웅했으나 화연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저 외당숙의 허리춤을 꼭 붙잡고 매정하게 떠나버렸지요. 화연아,
나는 벌써 내가 그립구나. 화연을 떠나보낸 것이 못내 야속하여 아침부터 진탕수를 퍼마시던 벽천은 저녁 나절에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어느 주막집에 외당숙과 화연을 태운 당나귀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지요. 즉각 방 하나를 잡은 뒤 처 외당숙의 온갖 가머니설과 사탕발림의 수작이 오고 갔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자부하던 화연 역시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결국 제 옷구름을 풀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집 객방 하나에서는 밤늦도록 천지가 요동치는 합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외당숙은 남산골에 조그마한 기와집을 하나 마련하였고 그 길로 화연을 숨겨둔 애첩으로 들어앉혀 놓고는 사흘이 멀다 하고 화연을 찾아가 느지막이 별천지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연 역시 언감생심 따지도 못할 별인 이조판서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 바보 같은 늙은이 하나를 구워 삶아 요리하는 것이 훨씬 손쉬웠기에 그렇게 처 외당숙의 젊은 애첩 노릇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달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처 외당숙에게 바람난 남편을 요리해달라 부탁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남편 벽천에게서는 명확한 기별조차 없으니 윤실은 시름에 푹 젖어 마루에 멍하니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그날 이후로 처 외당숙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서방님께서는 더더욱 기별한 줄 없으시니 이것이 대체 어찌된 연유인고 또다시 밀사를 보내 염탐을 해보자니 아버님께 들켰다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으려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처 외당숙 마누라가 씩씩거리며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행전 왕래 한번 없었던 당숙모가 들이닥치자 윤실이 엉거주춤 일어서며 그녀를 맞이했지요. 아니 얘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당숙모님?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실을 바라보는 처 외당숙 마누라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2년 이런 요만한 것아, 2년이 감히. 철썩 처 외당숙 마누라가 다짜고짜 윤실의 뺨을 후려갈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윤실이 얼떨떨하여 제 뺨을 거머쥐고 올려다보니 외당숙 마누라는 더욱 노여움을 품은 목소리로 멱이라도 따뜻 고함쳤지요. 이 망할 것아, 2년의 그 팔푼이 같은 신랑 놈의 피를 빨아먹던 그 새파랗게 젊은 망할 기생년 말이야. 그 찰거머리 같은 것을 떼어냈으면 그 길로 강물에 내다 버리든지 요절을 내든 할 것이지. 어쩌자고 우리 남편 놈에게 홀랑 가져다 붙여서는 저 남산골에 떡하니 기와집까지 내어주고 살림을 차리게 만든 게야?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집구석에 안 들어온 지가 벌써 달포가 넘는다,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으악! 왜 이러셔요? 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마당에는 처 외당숙 마누라와 윤실이 머리끄덩이를 서로 붙들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소란을 듣고 놀라 뛰쳐나온 고참봉과 하인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은 고참봉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사람을 시켜 벽천의 온갖 비행과 부정부패에 대한 투서를 작성하게 하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벽천은 사랑하는 화연을 떠나보낸 이후 그 상실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완벽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모조리 떠넘기고 자신은 매일같이 잔치와 행락에 빠져들었으며 날마다 관할을 비운 채 지역 유지들의 초대에 응하며 술과 고기를 탐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과 결탁하여 공공연히 뇌물까지 받기 시작했지요. 원래부터 야심이 크거나 악랄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화연을 잃은 이후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린 벽천은
사또 자리를 얻느라 쓴 본전은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소리치며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화연이도 빼앗긴 마당에 백성들이 조금 불평한다고 뭐 대수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잠깐일 뿐이거늘 이 좋은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벽천의 이런 안일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그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고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폭정을 거듭하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도 고을의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기 바빴으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을의 재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벽천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은 관아의 운영보다는 벽천 자신의 사치와 유흥을 위해 대부분 흘러들어갔으니까요. 관아의 문짝은 낡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고 관아에 소속된 군졸들은 제때 녹봉을 받지 못해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임 사또 벽천의 이름은 저작거리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과 가렴주구가 결국 이웃고을에까지 소문이 나면서 때마침 고참봉이 미리 손을 써둔 사람들로 꾸려진 발고단이 중앙관청에 벽천의 온갖 악행에 대한 발고장을 무더기로 올렸고 그것을 빌미로 중앙에서 내려온 감사는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벽천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하게도 관아의 장부는 엉망진창이었고 공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무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지요. 이런 자는 조정을 대신하여 한 고을의 수령이 될 자격이 없다. 도리어 나라의 녹을 축내고 백성을 괴롭힌 도적일 뿐이다. 가명에서 내려온 결정문은 고을의 백성들 앞에서 엄숙하게 낭독되었고 벽천은 찰나의 헛된 영광을 맛본 뒤 그렇게 굴욕 속에서 하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윤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답니다. 장인인 고참봉 역시 처음에는 사위의 버릇을 좀 고쳐놓는 수준에서 끝내려 했던 일이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한 그 임명 과정에 있어 부정부패와 뇌물수수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몰수당하고 치도곤을 맞는 신세가 되었지요. 처 외당숙 또한 이조판서를 들먹이며 뒷거래로 매관매직에 앞장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호되게 처벌받게 되었고 그의 가모니설만 믿고 떵떵거리며 한양에서 사치를 누리던 화연 역시 그렇게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니 이 일에 관련된 모두가 비참하고도 슬픈 결말을 맞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